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이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입니다. 좋은 계절에 좋은 책을 낭독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주입니다. 주말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김동리 작가의 역마라는 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역마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운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명이라기보다는 우리 무속 신앙에서의 운명이라는 것, 좀 더 넓게 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당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운명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 소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역마라는 거는 말맞자입니다. 역전할 때 역이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그런 수단이 없이 그냥 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양에서 저 부산으로 간다 했을 때에 물론 배를 타고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관리가 빨리 뭘 전달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용하는 게 역마를 이용합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말이 출발됐다면은 이 말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또 타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중간중간 역마를 둡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서 거기서 말을 바꿔 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루 먹고 자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말을 바꿔 탄다. 그 말은 거기다 두고 또 다른 말을 타고 또 다음 지역, 다음 지역, 다음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부산에 이르게 돼 있는 방식입니다. 전국 교통망이 이런 식으로 역마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라는 거는 이동 수단 가운데에 말을 이용해서 했는데, 말 쪽에서 보면은 말도 한 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과천 가나요? 뭐 이 정도 타고 간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과천 간다든지 뭐 서울에서 뭐 이쪽 그러면 대전에 있던 말이 그다음에 반드시 또 저쪽으로는 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이래서 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거를 역마라 하고요. 그래서 역마살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역마살이라는 거는 이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기운이라 할까, 이런 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경사회는 가만히 있는 게, 자기 자리에 정착해서 있는 게 안정된 삶인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이렇게 떠돌아야 된다는, 상당히 불안하죠. 또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쉽게 뭡니까? 죽을 수 있는,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도적들을 만난다든지 강도를 만나든지 등등 하면서 자기 집 떠난 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요. 집 떠난 삶이 요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회가 안정되고 치안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과거 그 시대에 집 떠난 삶, 한마디로 나그네거든요. 성경에서도 보세요. 과부와 나그네라는 말이 자주자주 등장하죠. 과부는 뭐 설명할 필요 없고, 특히 나그네가 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자기 권리를 찾는다든지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역마살이라는 말로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에 소설은 역마살을 타고난 한 아이의, 젊은 청년 얘기입니다. 성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소설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소설 구성의 3요소를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들으세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딱딱하게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금방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구성은 인사배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소설이 구성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5단계는 뭡니까? 소설 발전 5단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거는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점에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인물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소설을 하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물을 그냥 밋밋하게 오늘 또 밥 먹고 양치질하고 아침 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이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소설을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늘 반복되는 게 밥 먹고 세수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소설의 거리가 못 되죠.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사람이 산다는 거는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이라도 전부 다 갈등의 연속이 결국은 삶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등을 보게 되면은 제가 갈등을 좀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갈등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갈등입니다. 뭐 사람이 사는데 보면 늘 그렇게 갈등의 연속이죠. 사람과 사람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죠. 그다음에 사람과 관습 또는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전을 보시게 되면은 길동이는 아비를 아비라 부를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당시에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에서 갖게 되는 사회가 이 사람께 주는 그다음에 자연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갈등은 예를 들어서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도 상당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뭄이 있죠. 가뭄이 있다면 또 홍수가 있죠. 이런 그 각종 자연재해가 갈등을 자연재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갈등을 역사와의 갈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의 갈등, 예를 들어서 나는 험한 시대 1950년대 이때를 안 살았더라면은 6.25라는 걸 못 만났을 텐데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25라는 역사적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사에 부딪히면서 심한 갈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의 갈등에서 최인훈 소설의 광장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 광장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6.25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공산 이데올로기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해서 결국은 이 저자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쪽도 싫다, 저쪽도 싫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제3의 길로 갑니다. 제3의 길로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인도를 선택합니다. 당시 인도는 중립국이니까요. 인도를 선택해서 타고르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타고르라는 배를 타고 인도로 들어가다가 배 안에서 자살을 해버리죠. 그렇게 끝나는 소설인데 어떻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사람과의 또 나와 거기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5번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명과도 갈등을 가집니다. 자기는 그런 전혀 의사가 없었는데 운명을 그렇게 타고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갈등을 갖게 되죠. 오늘 바로 이 소설이 운명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인공은 여기에 성기라는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성기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이 청년이 주인공인데 이 성기는 운명적으로 역마살을 타고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역마살이 됐는데 이 성기가 역마살을 타게 된 이유를 여기다가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기와의 계연이라는 아주 젊은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와 성기와 뭐 썸씽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운명이라는 게 둘을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 운명이라는 걸 딱 가로막게 됐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기는 왜 이 같은 운명을 타고났는가라는 부분을 보여요.
요거를 듣고 소설을 들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림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성기의 엄마는 옥하고요. 요렇게 위로 올라갔죠. 옥하. 성기의 아빠는 누군가 하면 떠돌이 중인데 누군지 모릅니다. 떠돌이 중과 옥하 사이에서 난 사람이 성기고요. 그러면 성기의 엄마가 옥하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 거니? 최장수. 이 최장수 영감하고 옥하의 어머니 사이에서 남사당 패로 왔는 최장수와의 하룻밤 잤는데 거기서 나온 아이가 이 옥하입니다. 요쪽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고 난 뒤에 최장수는 이 소설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어떤 누구와의 또 관계 속에서 계연이라는 아이를 아주 나중에 낳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계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이 옥하가 있는 여기에 오게 됩니다. 최장수가 하고 다시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이서 옥한에 왔는데 옥하는 생각에 반듯한 여자아이가 뭔가를 붙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아들. 이 자기 아들을 붙여주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36년 전에 화개장터 놀았다는 얘기든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옥하의 아버지였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기가 계연하고는 근친상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결국은 운명이라는 것이 이들 관계에 엮여지는 속에서 다 떨쳐버리고 떠나는 게 이 소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예. 그래서 이 같은 갈등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뭘 이루어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중에 무엇보다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운명적 요소, 이 운명적인 것입니다. 이 운명적인 것을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또 헤쳐나간다 할까? 운명과의 정면으로 대결하는 쪽은 아니고요. 우리 동양사상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라는 것을 보자는 거고, 나 김동리 작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로 소설에서 잘 다루고 있고요. 우리 전통, 우리 것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 바닥 사람들입니다. 아주 여기 보셨다시피 주막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아까 인물, 사건, 배경이라 했습니다. 배경은 협소하게 화개장터의 한 주막, 옥화의 주막에서 벌어지는 배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들을 봤을 때에 화개장터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에 인물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고 바닥 사람, 떠내기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최장수를 보세요. 최장수라는 사람이 이것저것 채를 들고 다니면서 갖다 파는 사람에 불과하지. 또 한때는 그 사람이 남사당패를 했다고 했습니다. 패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공연하고 또 저쪽 장에 가서 또 공연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게 남사당패들이죠. 바로 이런 거 바닥 사람이죠, 한마디로. 주막에 있는 주모는 또 어떻습니까? 이 주머니는 결국은 역시 주모로 있으면서 옥화를 낳는 경우도 남사당 패로 왔던 사람과 하룻밤 자면서 낳은 게 옥화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그 운명이 누구들의 운명인가 하면 바닥 사람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 인물들을 생각을 가지시면서 한번 봐시면 좋겠습니다. 화개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흘러서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구례 쪽으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 쪽 화개협에서 흘러내려 여기서 합쳐서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치인 채 호수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주며 다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 본류였다.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 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장터엔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의 화계협 시오리를 끼고 앉은 화계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경상, 전라, 양도 접경이 한두 군데일 리 없지만 또한 이 화계장터를 두고 일렀다. 장날이면 지리산 하전민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들이 화계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항아장수들의 실, 바늘, 명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죽집게, 골백끈들이 또한 구렛길에서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장수들이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방고등어들이 들어오건 올라오건 하여 산협치고는 꽤 성한 장이 서는 것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화계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계골로 뻗쳐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보들 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 많고 멋들어진 춘향가 판소리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게다가 가끔 전라도 지방에서 꾸며 나오는 남사당, 여사당, 협률, 창극, 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여기서 의례 제주와 신명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한갓 관습과 전례가 화계장터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그립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가운데도 옥한의 주막은 술맛이 유달리 좋고 값이 싸고 안주인 즉 옥화의 인심이 후하다 하여 화계장터에서는 가장 이름이 들난 주막이었다.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죽고 총각 아들 하나와 단 2 식구만으로 안주인 옥화가 들어올 길 막연한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라 하여 그들은 더욱 호의와 동정을 기울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혹 노자가 딸린다거나 행장이 불비할 때 그들은 의례 옥한의 주막을 찾았다. 나 이번에 경상도서 돌아올 때 함께 회개하지라요. 그들은 예산일로 이렇게들 말하곤 하였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화계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흘러서 세 갈래로 나 있다. 화계장터에 이제 냇물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계장터의 냇물이 갈래로 세 갈래로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경우입니까? 인생이 물 흐르듯이 쭉 한쪽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이게 갈래로 이쪽 저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갈래라는 갈등 위기가 오게 되게 물이 이렇게 오다가 A라는 갈래로 들어갔는데 다시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나 이 길이 아닌 게비요. 그래서 다시 B라는 갈래를 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은 한번 흘러내려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세 갈래로 길이 나 있었다라는 게 이 소설을 상당히 암시하는 부분이 이 소설의 전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운명이라는 걸 이렇게 냇물의 길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갈래 길을 한 줄은 전라도 구례요, 한 줄은 경상도 화계협이요, 또 한 줄은 섬진강 쪽으로 가죠. 그렇게 하면서 화계장터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화계장터는 하동과 구례, 상계사 요런 세 갈래로 길이 갈라지는 자리에 화계장터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리 제가 좀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화계장터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화계장터인데 이 화계장터를 통해서 인생의 길들이 하동길, 구례길, 화계길 이런 식으로 길이 이렇게 화계장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길이 나누어지더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길이 나누어지는데 이 화계장터에서의 옥화의 아들 성기라는 아이는 이 성기라는 아이가 이제 여기서 화계장터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 성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하동길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결론을 봐서 됩니다만 운명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그냥 유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하동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구례로 선택하게 됐을 때 개인의 사랑을 이어가는 길, 그러니까 운명을 거역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개연과의 설령 뭐 근친상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살래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구례길입니다. 예. 그다음에 화개골로 가는 경우 이제 본인이 원래 절에서 자랍니다. 영감 9살이 될 때에 그 할머니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렇고 역마살을 끼었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인제 그 당시는 점을 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역마살이 끼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마살을 떨칠 생각으로 절에다가 아이를 갖다 놔 줍니다. 9살 때에 절에서 인제 역마살을 떨쳐 보라 해서 한 10년 절에서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저런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인제 이래서 엄마 보고 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책전을 열어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가 책 장사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 네가 화개장터 여기에서만 책 장사한다는 걸로 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책 장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던 얘기가 인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소설의 첫 발단으로서 배경들을 쭉 얘기해 줍니다. 가운데에 특히 이 화개장터라는 특징이 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개장터의 길목에서는 이렇게 세 길로 마구 이쪽 저쪽 갈 수 있는 그런 길들로 되어져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아 지금 소설은 이렇게 세 갈래 길 가운데에 이 소설의 주인공은 뭐를 선택할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개장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화개장터는 장날만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늘 사람들이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본문 속에 보면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에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상계사 세이암에 화개협 시오리를 끼고 앉은 화개장터의 이름이 또 경상도 전라도가 같이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데 그 경계선상 가운데에 이 화개장터만한 그게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화개장날이 되면은 지리산에서 화전민들이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 등 걸 들고 여기에 장터로 나오고 그다음에 전라도에 있는 황하장수들이 그 전라도에 바늘, 면경, 가위, 거리건, 주머니, 쪽집게, 골백분 등을 들고 구례길을 넘어서 오게 되고 그다음에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에서 된 김, 미역, 청강, 명태, 자반고기 뭐 이런 식으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 등으로 가지고 화개장터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쪽으로 서로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사람들 언제나 그 길은 가면 사람이 북적이고 또 뭘까 생동감 있고 특히나 인제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특히나 그곳에는 주막들이 있는데 그 주막에서 시원하고 맑고 그런 막걸리를 안주 삼아 펄펄 뛰는 회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여기에서는 이런 거 먹거리뿐만 아니고요. 여기에는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나무 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많고 인제 한이 등장하죠. 한많고 멋들어진 춘향과 판소리,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이러면서 남사당 패들이 또는 여사당 패들이 여기에서 창극이나 협률은 뭔가 하면 고대 중국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죠. 뭐 이상한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뭐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걸 협률이라 하는데요. 그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보이죠. 그런 거 중국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그다음에 또 창극 이런 것들 광대들이 여기에 와서 첫 공연을 하든지 또는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연습했는 거를
또 연습을 하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화개장터의 이름은 그렇게 해서 더욱 높이고 그립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화개장터 중에 가장 크게는 옥화의 주막, 이제 등장인물이 제대로 등장하죠. 옥화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주막집 주모구나. 옥화의 주막. 유달리 술맛이 좋고 또 인심 좋고 인심이 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리는 뭐랄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남편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늘 떠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없고 총각 아들 하나하고 옥화하고 둘이 살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망연히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그들이 더욱더 사람들께 호의와 동정을 기울이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옥화라는 이제 화개장터에 있는 주막, 옥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배경인가 잘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늘어진 버드 가지가 강물에 씻기우고 저녁노래 은어가 번뜩이고 하는 여름철 석양 무렵이었. 나이 60도 훨씬 더 넘어배는 늙은 채장수 하나가 쳇바퀴와 바닥 감들을 어깨에 걸머진 채 손에는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옥환의 주막을 찾아왔다. 바로 그 뒤에는 나이 16살쯤 나 보이는 몸매가 호리호리한 소녀 하나가 조그만 보따리를 옆에 끼고 서 있었다. 그들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저 큰 애기까지 두 분입니까? 옥화는 노인보다 큰 애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린 뒤 노인은 옥화에게 인사를 청했다. 살기는 구례에 사는데 이번엔 경상도 쪽으로 벌이를 떠나온 길이라 하였다. 시 여수가 고향인데 젊어서 친구를 따라 한때 구례에 와서도 살다가 그 뒤 목포로 광주로 전전하였고 나중에 진도로 건너가 거기서 18해 사는 동안 그만 머리털까지 세워져서는 그래 몇 해 전부터 도로 구례로 돌아와 사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저 큰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옥화가 묻는 말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아무데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떠나지 않고는 두 식구가 가만히 굶을 판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럼 저 큰애기는 할아버지 딸입니까? 옥화는 남포불 그림자가 반쯤 비낀 바람벽 구석에 붙어앉아 가끔 그 환한 두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곤 하는 소녀의 동구스름한 어깨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평생 객지로만 돌아다니고 나니 이제 고향 삼아 돌아온 곳이래야 또한 객지라 그들 아비 딸이 어디다 힘을 얻고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데도 의탁할 곳이 없다고 그들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도 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지라오. 동무들과 광대도 꾸며 갖고 댕겨봤는디 젊어서 한번 바람 들어 놓은 게 평생 못 가기 마련이란께. 그것이 24살 때 정촌인께 꼭 36해 전일 것이요. 바로 이 장터에서도 하룻밤 논 일이 있었지라오. 노인은 조용히 추억의 실마리를 더듬는 듯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곤 하는 것이었다. 어이유 참 오래 전일세. 옥화는 잠옷 놀라는 신용이었다. 늘어진 버드가지 강물에 씻기우고 저녁 노래 언어가 번뜩이고 하는 여름철 석양 무렵이었다. 상당히 좀 뭐랄까요? 낭만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저녁 노래는 언어가 번뜩이고 언어들의 뱃살이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60살이 훨씬 넘어 보이는 채장수가 쳇바퀴와 바닥감들을 어깨에 걸머진 채 쳇바퀴라는 걸 아시죠? 널판지 비슷하게 이렇게 된 그런 쳇바퀴, 이렇게 된 거 그런 쳇바퀴가 바닥감에서는 채의 바닥을 할 때에 쓰는 겁니다. 채의 바닥에 있는 바닥 재료들 이런 재료들로 가지고 이제 어깨에 걸머진 채 이 사람이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옥한의 주막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이 또 나오죠. 요전에는 옥화가 나왔고 옥화의 그 아들하고 둘이 이 주막에 살더라는 얘기고, 이제 이 주막에 손님으로 최장수가 나타나는데 최장수가 15살쯤 되는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그렇게 최장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최장수가 데리고 있는 딸아이를 묘사하는 걸 한번 보세요. 15살쯤 되는 몸매가 호리호리한 소녀 하나가 조그마한 보따리를 옆에 끼고 서 있었. 그다음 부분입니다. 그들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예. 그래서 이제 손님으로 들어오게 되고 손님으로 들어왔을 때에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이제 그 옥화가 노인께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요번에 경상도로 가가지고요. 경상도에서 원래 여수가 원래 고향이었는데 지금 경상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상도로 가는 길에 이제 오는데 가는 길이 이제 멀기도 하고 정해져 있는 것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물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딸아이를 여기다 좀 맡겨놔 놓고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딸아이를 여기 좀 맡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화도 보니까 딸아이가 15살쯤 되는데 저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애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 얘기가 더 이상 이렇게 떠돌이 장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저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떠돌이를 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될 판이 돼서 결국은 또다시 이렇게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옥화가 묻습니다. 그러면 저 딸아이는 할아버지 딸입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여기는 60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고 여기는 15살 되는 딸아이인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영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영감 얘기 가운데 이 얘기를 보세요. 나도 젊었을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지라. 동무들과 광대도 꾸며 갖고 댕겨봤는디 젊어서 한번 바람들어 논게 평생 못 가기 마련이란 게 그게 24살 때 정초니까 꼭 36해 전 바로 이 장터에서 하룻밤 논 일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36해 전에 하룻밤 이 장터에서 놀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얼른 누굽니까? 옥화의 나이가 36이거든요. 그래서 옥화의 나이가 36이다 보니까 그 36이라는 게 얼른 딱 이렇게 뭐랄까요? 일종의 뭔가를 툭 치고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렇게 36세 하면 이 장터에서 하루 놀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 그래서 옥화 얘기는 아유 참 오래전의 일이네요 하면서 옥화는 자뭇 놀라는 신용이었다. 이 부분입니다. 자뭇 놀라는 신용이었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연구하면 할머니는 하룻밤 남사당패와 자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남사당패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늘 그 주막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딸아이 그때 난 옥화를 키워왔는데 옥화가 이제 36해 전에 여기서 남사당패로 왔다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뭇 놀라는 수밖에 없죠.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튿날은 비가 왔다. 화개상 날만 책전을 펴는 성기는 내일 장볼 준비도 할 겸 하루를 앞두고 절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관계사에서 화개상터까지는 시오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일배의 장미한 풍경이 언제보다 그에게 일물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뼉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 다음엔 손이 동무들의 사랑에
끌려다니다시피쯤 하여 왔지만 이쯤 와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그 경을 치게 해맑은 은행나무, 염주나무 이런 것까지 모두 실정이 났다. 당초부터 어디로 홀홀 가보거나 싶던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개져서 역성을 내는 어머니였다. 서방이 있나? 일가 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인연의 팔자에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냐? 어머니의 넋두리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10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지를 시켰으니 이제 역마살도 거진 다 풀려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느끼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그러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당사주라면 다시는 더 사족을 못 쓰던 할머니는 성기가 3살 났을 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령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맹주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 얼축을 잘못 짚지는 않았나 하여 근절에 있는 어느 노상에게도 가 물어보고 지리산 속에서 돌을 닦아 나온다던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배워봤지만 시천역엔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 천성 제 애비 팔자를 따라가려는 계시.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비꼬아하는 말이었으나 거기 깊은 원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엔 각별나게 신경을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닮는 자식 없단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지.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받고 들었다. 이년아, 애미한테 너고 오금 받지 마라. 남사당을 붙었음.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냐? 너더러 찾아달라 성화를 댔냐? 그러나 36 해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가락에 반하여 옥화를 베게 된 할머니나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같이 화개장터 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턱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살을 떼우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길에서 못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라도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 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인제 싸운 내려오냐?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생기 띄어진 눈으로 집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기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화개장날만 책전을 펴는 성기는 연구하면 화개장날만 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역마살이 들을지 모르니까 다른 지방에는 가서 그걸 책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화개장날에만 절에서 내려와서 이제 책전을 펼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사에서 화개장터까지 시오리 한 15리쯤 된다는 거죠. 시오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옆의 장려한 풍경이 언제보다 그에게 길물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자연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화개장터를 오고 있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성기가 절에 가게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 손목을 잡고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 다음엔 손이 동무들의 사랑에 끌리다시피 하여 왔지만 이전에 와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그 경을 치는 희게 맑은 은행나무,
염주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정이 났다. 당초부터 어딘가로 홀홀 가보고 싶었던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겋게 역정내는 어머니였다. 이제 어머니가 아들의 역마살 끼인 거를 염려했고 그러니까 어디 간다면은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따옴표를 그대로 해볼게요. 서방이 있나 일가 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인연의 팔자에게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니? 라고 넋두리를 이제 아들에게 내놓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서방이 있나 일거천척이 있나 주막에 주모로 사는 게 이제 그렇죠.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10살 때에 절에 보내어 중지를 시켰으니 이제 역마살도 그진 다 풀려갈 거라고 은근히 마음을 느끼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미 이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없고 그나마 할머니는 한 10년 그렇게 중질했으니까 이제 역마살이 다 떨어졌지 않겠는가 그런 걸 했던 할머니 편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할머니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마살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할머니도 그렇고 이 옥화도 그렇고 성기에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화나 할머니도 이 문제를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천승제 애비 팔자를 따라가는 게지. 이러면서 이제 그 옥화가 할머니를 비꼬아하는 말이었으나 거기에는 원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각별나게 신경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닮는 자식 없단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지. 이렇게 하면서 엄마 쪽으로 또 이제 돌립니다.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받고 들었었다. 오금이라는 거 아시죠? 오금이 지린다 이런 얘기 하죠. 무릎뼈 안쪽에 있는 그 부분을 오금이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금을 받고 들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퍽 치고 들어오는 논리라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고 들어오는 게 오금을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년아, 애미한테 너무 오금 박지 마라. 남사당 붙었으면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나. 내가 너더러 찾아달라고 성화를 대더냐. 이제 할머니 쪽, 그러니까 옥화의 어머니 쪽에서 얘기입니다. 그 약점을 그렇게 오금 박지 마라. 내가 너보고 그놈을 찾아달라는 그놈이라 하죠. 남사당패 하루 저녁 붙어서 잤던 그놈을 찾아달라 했나. 내가 뭐 어떤 성화를 부른 적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36해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가락에 반하여 옥화를 베게 된 할머니나, 예, 이제 이 두 모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됐다고요? 남사당 폐에 온 사람 중에 진양조 가락에 반해서 그렇게 옥화를 베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된 게 할머니가 옥화를 벤 사연이고 또 옥화는 떠돌이 중을 만나가지고 그 떠돌이 중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화개장터에 온 그 떠돌이 중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가 성기입니다. 그래서 성기가 그렇게 된 것도 이제 옥화가 떠돌이 중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성기라는 이 할머니 쪽으로 봐서는 손자지요. 이 손자를 이 역마살을 좀 없애고 싶다. 역마살을 어떻게 없앨까라고 생각해서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를 시켰는데 아이가 거기 실정 나서 싫다. 이제 이렇게 한 10년 또 했고 중지 10년이나 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화개장터에다가 책전이라는 건 책을 펼쳐 놔놓고 파는 거죠. 뭐 요즘처럼 서점 그런 건 아니고요. 장터에 책을 이렇게 펼쳐 놔놓고 파는 책전을 열고 있는 게 성기가 하는 일이고요. 이제 책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절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어느 날 왔더니만은 어떤 계집애 15살 먹은 계집애를 했죠. 계집애 하나가 옥화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뜻 그 문장을 볼게요. 가름한 얼굴에 흰자의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성기가 순간 딱 보는데 눈에서 보니까 흰자위 검은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그 두 눈이었고,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 갑자기 생기 띄어진 눈으로 집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너무 그 아가씨를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눈을 이렇게 버들가지를 이제 돌렸다는 거. 사실은 뭔가 찌르르 했다고 했죠. 예.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하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와서 최장수 딸이다 하였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최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굴에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개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최장수의 무남 동녀인데 영감이 화개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개골에서는 며칠이나 있겠다던고 들어가 보고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눈치더라. 그러고 나서 옥화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 같이는 안 되지 하였다. 계연이란 이름이었다. 성기는 잠자코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버렸다.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이고 왔다. 집에서 장터까지래야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지만 그래도 전날 늘 이고 다니던 상돌 엄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 애기더러 이런 사안을 시켜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쪽에서는 그러한 빚도 없이 그 꽃송이같이 화한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그의 앞에 밥 한 지를 공손스레 놓고는 떡과 엿과 참외들을 팔고 있는 음식점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상돌 엄만 어디 갔는디? 성기는 개연의 그 아리따운 두 눈으로 흥건한 즐거움을 가슴으로 깨달으며 그러나 고개는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채 차라리 거칠은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마루에 가득 찼는디? 상돌 엄마가 혼자서 바삐 서둔께 어머니가 지더러 갖고 가라 했어요. 그동안 거의 입을 열어 말하는 일이 없었던 개연은 성기가 묻는 말에 의외로 생경한 전라도 쪽 토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갸날프고 갸름한 어깨와 목하며 어디서 그렇게 힘차고 갈과한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줌이나 될 듯한 가느다란 허리와 호리호리한 몸매에 비하여 발달된 팔다리와 토실토실한 두 손등과 조그맣게 도톰한 입술을 가진 탓인지도 몰랐다. 개연아, 오빠 새순물 놔드려라. 이튿날 아침에도 옥하는 상돌 엄마를 부엌에 둔 채 역시 개연에게 성기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새순물을 놓는 일뿐 아니라 숭늉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나 수건을 찾아주는 것이나 성기에 따른 시중은 모조리 그녀로 하여금 들게 하였다. 그러고는 아이가 마음이 컴컴치 않고 인정 있고 얄미운 데가 없어. 옥하는 자랑삼아 이런 말도 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반 억지 비슷하게 저거 곧장 나만 믿겠다고 아주 양딸처럼 나한테다 맡기고 싶은 눈치더라만 옥하는 잠깐 말을 끊어 성기의 낯빛을 살피고 나서 다시 그래 너한테도 말을 들어봐야겠고 해서 거저 대강 들을만 하고 있었잖냐? 언제 한번 데리고 가서 칠불 구경이나 시켜줘라 하는 것이 흡사 성기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 같기도 하였다. 그러고 나서 옥하는 개연의 말을 옮겨 굴에 있는 저희 집이래야 구례읍에서 왜 따로 떨어진 무슨 상기승 밑에 이웃도 없이 있는 오두막살인가 보더라고도 하였다. 네,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하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와서 최장수 딸이다 하였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이제 어머니가 속내를 최장수 딸을 이제 그 아들께 소개시키면서 속내를 서서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최장수가 이렇게 해서 굴에 산다던데 하동으로 해서 진주로 나가볼 참이었는데 어제 떠났다. 화개골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얘기가 저 최장수 딸의 무남 동료인데 아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있는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글쎄 뭐 들어가 보고 재미나면은 좀 지리산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는 눈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엄마 얘기가 개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딸 같진 않아 뵈지." 이러면서 인제 개연에 대해서 엄마가 보는 눈을 인제 아들께 얘기해 줍니다. "성기는 잠자코 밥숟갈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러내어 버렸다." 성기는 찌릿한 거는 있었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하는 느낌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다니까 그 최장수 딸이 그 전심을 이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늘 점심을 이고 오는 상돌 엄마는?" 이러면서 인제 물어봅니다. "바쁘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거의 뭐 말을 하지 않고 개연은 성기가 묻는 말에 의외로 생경한 전라도 쪽 토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인제 얘기가 이겁니다. "손님이 마루에 가득 찼는 뒤 상돌 엄마가 혼자서 바삐 서두니께 어머니가 지대로 갖고 가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제 전라도 사투리로 토음이라는 건 전라도 사투리라는 겁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날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개연아, 오빠 새순물 놔두르라." 이제 이러면서 또 개연을 시켜서 성기의 시중을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듯 인제 엄마는 어떡하든지 그 개연과 자신의 아들인 성기를 엮어 보려고 인제 그렇게 하고 있죠. 이튿날 아침에도 옥화는 상돌 엄마를 부엌에 둔 채 역시 개연에게 성기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인제 더 인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죠. 새순물 넣는 일뿐만 아니라 숭늉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나 수건을 찾아주는 것이나 성기에 따른 시중은 모조리 그녀로 하여금 들게 하였다. 그러고는 인제 엄마가 성기께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마음이 컴컴치 않고 인정이 있고 얄미운 데가 없어." 옥화는 자랑 삼아 이런 말도 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웬일인지 반억지 비슷하게 그저 곧장 나만 믿겠다고 아주 양딸처럼 나에게 맡기고 가고 싶다는 눈치더구만." 이런 얘기까지 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성기에게 "그 칠불이나 좀 구경시켜 주지."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성기는 동의하지를 않지요. 예. 그럼 살림은 어쩌고 나왔을까? 살림이래야 그까짓 거 뭐 방문에 자물쇠 채워 두었으면 그만 아니야? 하지만 그보다도 나그네 길에 데리고 나선 개연이가 걱정이지. 이러한 옥화의 말투로 보아서는 최장수 영감이 화개골에서 나오는 대로 개연을 아주 양딸로 정해둘 생각인지도 보였다. 다만 성기가 꺼릴까 보아 이것만을 저하는 눈치 같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옥화는 성기더러 장가를 들라고 권했으나 그는 응치 않았고 집에 술 파는 색시를 몇 차례나 두어도 보았지만 색시 쪽에서 간혹 성기에게 말썽을 내인 적은 있어도 성기가 색시에게 그러한 마음을 두는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 이러한 일들로 해서 이번에도 옥화는 그녀로 하여금 성기의 미움이나 받지 않게 할 양으로 그녀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듯 눈치 같기도 하였다. 아랫집 실과 가게에서 성기가 지필 한 켤레를 사들고 오려니까 옥화는 비죽히 웃는 얼굴로 막걸리 한 사발을 그에게 떠주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냐?" 고 하였다. 술을 거릴 때 누구에게나 맛배기 떠주기를 잘하는 옥화였다. 개연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개연아, 너도 빨리 나와. 목마를 텐데 미리 좀 마시고 가거라." 옥화는 방을 향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항나 적삼에 가는 삼배 치마를 갈아입고 나오는 개연은 그 선연한 두 눈에 흰자위 검은 자위로 인하여 물에 어린 한 송이 연꽃이 떠오는 듯하였다. 꼭 20해 전에 내가 입었던 거다. 옥화는 유감한 듯이 개연의 옷 매피를 살펴주며 말했다. "어제 꺼내서 품을 좀 줄여놨더니만 청승스리 맞는구나. 보기보단 폼을 여간 많이 입지 않는다. 이엔 자 얼른 마셔라. 오빠 있음 무슨 대외할 사이냐." 그러자 개연은 웃는 얼굴로 술잔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시고 나오는 모양이었다. 성기는 먼저 수양 버드나무 밑에 와서 새 신발에 물을 축이었다. 개연이도 곧 뒤를 따라 나섰다. 어저께 성기가 칠부람까지 죗값 수금 관계로 좀 다녀올 일이 있다고 했더니 옥화가 그러면 개연이도 며칠 전부터 산나물을 캐러 간다고 벼르는 중이고 또 칠부람 구경은 어차피 한번 시켜주어야 할 게고 하니 이왕이면 좀 데리고 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성기는 가슴도 좀 뛰고 그래서 나무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싫다고 했더니 너더러 누가 나물까지 캐라느냐고 앞에서 길만 끌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우기어 기승한 어머니에게 성기는 더 항변을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두 모자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살림이야 뭐 그렇고 이제 최장순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냥 자물쇠 잠가 놓고 다니는 것 같고 그보다도 낙엽길에 데리고 나선 개연이가 걱정이지 하면서 이제 옥화가 은근히 이제 개연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장수 영감을 다리고 다니는 개연에 대해서 아주 양딸로 둘 작정인 것 같더라.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합니다. 성기가 끓일까 봐 이것만은 저 하는 눈치 같았다. 연구하면 지금까지 욕하는 몇 번이나 아가씨를 한번 대보려고 일하는 아가씨를 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기였고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아가씨 쪽에서 말썽이 됐으면 됐지 아들 쪽에서 무슨 일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기의 미움이나 받지 않게 할 양으로 그녀의 좋은 점만을 얘기하는 듯하는 눈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를 이제 걸르면서 이렇게 막걸리를 담가놨다가 걸러내거든요. 걸르면서 얘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냐? 하면서 늘 옥하는 그 술을 걸을 때에는 사람들의 맛보기로 이렇게 권하기를 잘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개연아, 너도 나와서 목마를 텐데 미리 와서 좀 마시고 가거라. 그러면서 이제 개연이도 부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재밌게 묘사했습니다. 향나즉삼에 가는 삼배 치마를 입고 나오는 개연은 이렇게 했습니다. 향나라는 게 명주나 모시, 무명실로 짠 천 중에 하나랍니다. 향나즉삼에 윗도리에죠. 윗도리에 가는 삼배 치마를 입고 나오는 개연은 그 선연한 두 눈의 흰자위와 검은 자위로 인하여 물에 어린 한 송이 연꽃이 떠오르는 듯하였다. 꽃 연송이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옥화가 하는 얘기입니다. 꼭 서무회 전에 내가 입었던 거다. 이제 옥화가 입었던 옷을 이제 품을 좀 줄여놨더니만은 잘 맞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좋아합니다. 자, 얼른 마셔라. 오빠 있으면 무슨 내외할 것이냐? 뭐 얼른 마셔라. 그냥 여기서 오빠가 있는데 그 내외할 것이냐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 이렇게 좀 피하는 것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남녀 사이에 그저 얼굴 피하지 말고 마주 대하는 걸 피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마시라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걸 받아들고 술잔을 받아들고 방에 들어가서 마시고 그렇게 나오더라. 이 부분에서 뭐 애가 상당히 교양이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 자리에서 꿀고 받아 마시는 게 아니고 방에 들어가서 마시고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기가 칠부람에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이제 그 얘기했더니만은 옥화가 그러면은 네가 가면서 개연을 데리고 가라. 산나물 캐러 간다고 했는데 산나물 캐러 갈 겸에 또 칠부람도 구경시켜 줄 겸에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하니까 성기는 얘기가 내가 산나물을 어떻게 캐나 산나물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한 거 너 보고 산나물 캐라 했니? 그러면서 길만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산나물을 캐는 거는 개연이 그렇게 알아서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기는 더 이상 항변도 못하고 마침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기는 처음부터 큰 길을 버리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속 산길을 돌아가기로 하였다. 원체가 지리산 밑이요. 또 나뭇잎도 본디부터 똑똑히 나 있지 않는 곳이라 어려서부터 자라는 고장이라고 하지만 울울한 숲을 속에서 승기는 몇 번이나 길을 잃은 채 헤매곤 하였다. 쳐다보면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봉우리요. 내려다보면 발 아래는 바다같이 뽀얀 숲을 뿐 그 위에 흰 햇살만 물줄기처럼 내리 퍼붓고 있었다. 모루, 달에 얼음은 이제 겨우 파랗게 메아리져 있고 가지마다 새빨간 폭풍자 오디는 오히려 철이 겨운 듯 한머리 까맣게 먹물이 돌았다. 승기는 제 손으로 다듬은 푸른 아가위 나무 가지로 앞에서 칡덩굴을 헤쳐가며 가고 있는데 개연은 뒤에서 두릅을 꺾는다, 딸기를 딴다 하며 자꾸 혼자 처지곤 하였다. 빨리 오장코 뭘 하나? 승기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나무라면 개연은 딸기를 따다 말고 두릅을 꺾다 말고 그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다물고는 뛰어오는 것인데 한참만 가다 보면 또 뒤에 떨어지곤 하였다. 아이고 뭐나 어쨌거나. 갑자기 뒤에서 개연이가 소리를 질렀다. 돌아다 보니 떡갈나무 위에서 가지에 치맛자락이 걸려있다. 하필 떡갈나무에는 뭐 타러 올라갔을까고 곁에가 쳐다보니 개연의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그 아래쪽 딸기나무 가지가 넘어와 있다. 딸기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또 비탈에 써 있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딸기나무와 가지가 서로 얽힌 떡갈나무 쪽으로 올라간 모양이었다. 몸을 구부려 손으로 치맛자락을 벗기려면 간신히 잡고 써있는 윗가지에서 손을 놓아야 하겠고 손을 놓았다가는 당장 나무에서 떨어질 형편이다. 나무 아래서 쳐다보니 활짝 걷어 올려진 배치마 속에 정강마루가지를 채 가리지 못한 짤막한 배고이가 환한 햇살을 받아 그 안에 뽀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승기는 짚고 있던 생나무 지팡이로 치맛자락을 벗겨주려 하였으나 지팡이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제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 끝은 개연의 그 발가스레하고 매초로만 종아리만을 자꾸 건드리고 있었다. 아이 싫어, 나무에서 떨어진단 게? 개연은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마침 다람쥐란 놈까지 한 마리 달의 능출 위로 타고 왔어 지금 막 개연이가 잡고 써있는 떡갈나무 가지 위로 건너뛰려 하고 있다. 아고 떨어진단 게? 그 막대로 저 다래미나 때려줬으면 쓰겠는디? 개연은 배 아래를 그진 햇살에 훤히 드러내인 채 있으면서도 달의 능출 위에서 이쪽을 건너다보고 그 요망스런 턱주가리를 쫑긋거리고 있는 다람쥐가 더 안타까운 모양으로 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요놈의 다래미가? 승기는 같은 나무 밑둥치에까지 올라갔어야 겨우 개연의 치맛자락을 벗겨주고 그러고는 막대로 다시 조금 전에 다람쥐가 앉아있던 달의 능출도 한번 툭 쳤다. 이 소리에 놀랐는지 산비둘기 몇 마리가 부드득 하고 아래쪽 모루 능철 위로 날아갔다. 샘물이 있어야 쓰겠는디? 개연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려 이마에 땀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렁이를 돌아 새로운 산줄기를 탈 때마다 연방 더 우악스러운 맷불이요. 어두운 수풀을 지나 환하게 열린 하늘을 내다볼 때마다 바다같이 질펀한 골짜기에 차 있느니 머루 달에 는줄이요. 딸기, 치그의 햇덩굴이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여기저기서 난장판으로 뻐꾸기들은 울고 이따금씩 낄낄거리고 고를 건너 날아가는 꽝 울음소리마저 야지의 가을벌레 소리 듣는 듯 신산을 더했다. 승기는 처음부터 큰 길을 거리고 이제 같이 개연과 칠부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큰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풀 속으로 산속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원체가 지리산 밑이요 또 나무길도 본디부터 똑똑히 나 있지 않는 길이라 어려서부터 자란 고장이라 하지만 울울한 숲풀 속에서 승기는 몇 번이나 길을 잃은 채 헤매곤 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그 숲속에서 두 사람이 가는 길 속에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봉우리요 내려다보면 발나르는 바다같이 뿌연 숲을 뿐 그 위에 흰 햇살만 물줄기처럼 내리붓고 있었다. 참 아름답게 느껴지죠. 아름다운 눈에 전경이 훤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머루 달의 얼음은 이제 겨우
파랗게 메아리져 있고 등등등 하면서 성기는 푸른 아가이 나무 가지로 앞에서 칡농구를 헤쳐가고 개는 뒤에서 두릅을 끊으면서 따라온다. 딸기를 딴다. 빨리 오지 않고 뭘 하고 있나? 못 따라오니 그렇게 나무를 자꾸 캐면서 오다 보니까 잘 못 따라오니까 그러죠. 아이고 어쩔 거나.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또 뒤에 쳐졌던 그 개연의 목소리가 아이고 어쨌거나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돌아다 보니 떡갈나무 가지에 치맛자락이 걸려져 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되면 선정적이랄까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숲을 사람 안 닿는 그 숲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상당히 선정성이 있게 그렇게 했죠. 또 한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런데 치맛자락이 걸렸는데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딸기 능쿨에 의해서 가기 힘드니까 딸기 능쿨 옆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나무를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린 겁니다. 걸려서 치맛자락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소리 지른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몸을 구부려 손으로 치맛자락을 벗기려 하면 간신히 잡고 서 있는 위까지 손을 놓아야 했고 손을 놓았다가는 당장 나무에서 떨어질 형편이다. 지금 어떤 형편이라고요? 위에서 나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손을 놓게 되면 떨어질 형편이고 치마는 거기에 걸려져 있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무 아래서 쳐다보니 걷어 올려진 배치마 속에 정강마루까지를 채 가리지 못한 짤막한 배고이가 뭡니까? 속옷, 여자들이 입던 속옷이죠. 속옷이 환한 햇살을 받아 그 안에 뽀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선정적이다라는 부분인데 또 한편은 참 아름답지 않나요? 예. 성경은 짚고 있던 생나무 지팡이로 치맛자락을 벗어주려고 하였으나 지팡이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제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 끝은 개인의 그 발거스레하고 매초롬한 종아리만 자꾸 건들고 있었다. 아이 싫어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게 개인은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마침 다람쥐라는 놈이 이제 마치 약이나 올리듯이 개인이 잡고 있는 그 떡갈나무 위에서 이렇게 건너뛰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그럽니다. 곧 땅 떨어진다니까 그 막대기로 저 다람이나 때려줬으면 쓰겠는디 약이 오르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곤란한 입장인데 다람쥐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은 배 아래를 거친 햇살에 훤히 드러내인 채 있으면서도 달의 눈출 위에서 이쪽을 건너다 보고 그 요망스런 턱주가리를 쫑긋거리고 있는 다람쥐가 더 안타까운 모양으로 또 이렇게 소리 질렀다. 요놈의 다람쥐가 성기는 같은 나무 밑둥치에 올라서 겨우 개연의 치맛자락을 벗겨주고 그러고는 막대로 다시 조금 전에 다람쥐가 앉아있던 달의 눈출도 한번 툭 쳤다. 이 소리에 놀랐는지 산비둘기 몇 마리가 푸드덕 하고 아래쪽 머루 눈출리로 날아갔다. 샘물이 새었는디 개는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이마에 땀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롱이를 돌아 새로운 산줄을 탈 때의 연방 더 우악스런 맷불이요. 어두운 숲을 지나 환하게 열린 하늘을 내다볼 때마다 바다같이 질펀한 골짜기에 차 있으니 머루 달의 눈출이요. 딸기 칡의 눈쿨이 이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따금 낄낄거리고 고를 건너 날아오는 꿩 울음소리마저 야지의 가을 벌레 소리 듣는 듯 신산을 더했다. 야지라는 건 바깥 산이 뭡니까? 산이 적고 들이 많은 지방 야지합니다. 신산은 음식 맛이 시고 신 것처럼 살아있는 일이 힘들고 고성스러움을 비유로 이루는 말 이렇게 했는데요. 가을 벌레 소리 듣는 듯 신산을 더했다. 좀 요 말은 어려운 말 같네요. 예,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해는 거진 하늘 한가운데를 돌아 바야흐로 머리에 불을 끼얹고 어두운 숲 그늘 속에는 해삼 같은 시커먼 달팽이들이 허연 진물을 토한 채 땅에 붙어 늘어졌다. 햇살이 따갑고 땀이 흐르고 목이 마를수록 성기들은 자꾸 넌출 속으로만 들짐승들처럼 파묻히었다. 나무딸기, 덤불딸기, 산복숭아, 아가위,
오디, 손에 닿는 대로 따서 연방 입에 가져가지만 입에 넣으면 눈 녹듯 녹아질 뿐 떨쩍지근한 침을 삼키면 그만이었다. 간혹 이에 걸린다는 것이 아직 익지 않은 삼복숭아, 아가의 따위인데 딸기 녹은 침물로는 그 쓰고 떫은 것마저 사양없이 씹어 넘겨졌다. 처음엔 입술이 먼저 거먹해 열매물이 들었고 나중엔 온 볼에까지 묻었다. 먹을수록 목이 마른 딸기를 개어는 그 새파란 삼복숭아 섞건 둥그런 칡잎으로 하나 가득 따서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두 손바닥 위에다 그것을 받아서는 고개를 숙으려 물을 먹듯 입을 대어 먹었다. 먹고 난 칡잎은 아무렇게나 넌출 위로 던져버린 채 칡 넌출이 담뿍 감겨있는 달의 동굴 위에 비스듬히 등을 대이고 누웠다. 개어는 두 번째 또 칡잎의 것을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성가신 듯이 그냥 비스듬히 누운 채 그것을 그대로 입에 들이부어 한 입 가득 물고는 나머지를 그냥 넌출 위로 던졌다. 그러고는 곧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칡잎에다 딸기알, 머루알을 골라놓은 개어는 그러나 성기가 어느덧 잠이 들어 있음을 보자 아까 성기가 하듯 하여 이번엔 제가 먹어 치웠다. 참 잘도 잔단께. 개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기도 달의 동굴에 등을 대이고 비스듬히 드러누워 보았으나 곧 재채기가 났다. 목이 몹시 말랐다. 배도 고팠다. 갑자기 뻐꾸기 소리가 무서웠다. 동굴 속에는 샘물이 없는가? 개어는 동굴을 헤치고 한참 들어가다 문득 모가나무 가지에 이리저리 얽히고 주렁주렁 열린 으름덩굴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이거 있음 쓰겄는디? 개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직도 파란 오이를 만지듯 단단하고 우들우들한 으름을 제일 큰 놈으로만 3개를 골라 따쥐었다. 그리하여 한나절 동안 무슨 열매든지 손에 닿는 대로 마구 따 입에 넣곤 하던 버릇으로 부지중에 입에 가져가 한번 덥석 물어 떼었더니 이내 비릿하고 떡직스레한 풀 같은 것이 입에 하나 가득 끼었다. 아, 풋내나. 개어는 입안에 것을 뱉고 나서 성기 곁으로 갔다. 해는 벌써 점심때도 겨운 듯 갈등과 함께 시장기도 들었다. 일어나 샘물 찾아가장께. 개어는 성기의 어깨를 흔들었다. 성기는 눈을 떴다. 개어는 당황하여 쥐고 있던 새파란 으름 2개를 성기의 코끝에 내어 밀었다. 성기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둥부스름한 어깨와 목도면을 껴안았다. 그러고는 입술이 포개졌다. 그녀의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에서는 한나절 먹은 딸기, 오디, 삼복숭아, 으름들의 달짝지근한 풋내와 함께 황토흙을 찌는 듯한 향긋하고 고소한 고기 냄새가 느껴졌다. 까악까악하고 난데없는 까마귀 한 마리가 그들의 머리 위로 울며 날아갔다. 칠불은 아직 멀지라? 개어는 다시 동굴에 걸어두었던 점심을 벗겨들었다. 화개골로 들어간 최장수 영감은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떠날 때 한 말도 있고 하니 지리산 속으로 아주 들어간 모양이라고 옥하와 개어는 생각하고 있었다. 산중에서 아주 여름 내쉬는갑네. 옥하는 가끔 이런 말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끈기 있게 이야기책을 들고 앉곤 하였다. 개어의 약간 구성진 전라도 지방 토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맑고 처량한 노래조를 띄워왔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젊은이들이 이 산속에서 정말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참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산딸기, 뭐 삼복숭아, 아가이, 오디 손에 닿는 대로 연방 입에 갖다 넣으면서 자기네들이 따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더러는 또 그 개연이 따다가 성기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 서로 이렇게 참 산속에서 놀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서로 그 칡잎에다가 딸기 알, 머루알을 골라 개연은 성기에게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성기는 잠이 듭니다. 그래서 잠이 들고 그런 걸 또 보면서 개연은 잘도 잤단 게 하면서 이제 개연은 혼자서 중얼거리고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 갑자기 뻐꾸기 소리가 무서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덩굴 속에는 샘물이 없는가? 개는 덩굴을 헤치고 들어가 모가나무 가지에 이리저리 얽히고 주렁주렁 열린 얼음 덩굴을 발견하였다. 얼음이라는 거 있죠? 꽁꽁 어는 얼음 말고요. 달리는 얼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산에 맺히는 과일이죠.
능굴에 맺히는 계일인데 이것이 익으시면 식었는디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얼음을 따봅니다. 따서 3개를 땄는데 따서 먹어보니까 전혀 아직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풋내나 하면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개연은 이제 성기가 자고 있는데 돌아와서 어깨를 흔들어 깨웁니다. 성기가 눈을 뜹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세요. 개는 당황하여 쥐고 있던 새파란 얼음 2개를 성기의 코끝에 내밀었다. 성기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둥구스름한 어깨와 목덜미를 껴안았다.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청춘 남녀가 목덜미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입술이 포개졌다. 이렇게 되시죠. 예, 입술이 포개졌다. 참 멋있고 또 뭐랄까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녀의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에는 한낮을 먹은 딸기, 오디, 산복숭아, 얼음들의 달딱지근한 풋내와 함께 향토흙을 찌는 듯한 향긋하고 고소한 고기 냄새가 느껴졌다. 여기서 뭐 좀 전에 둘이가 입술이 포개졌다 하고 그러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먹었던 그 산딸기를 비롯해서 이것들을 해서 그 감흥을 우리가 미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글 읽는 사람이. 이런 면에서는 소설이 참 재밌지요. 이렇게 하면서 특히 황토흙을 찌는 듯한 향긋하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느껴졌다. 이 부분이 좀 묘하지요. 상당히 육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깍깍하고 난데없는 까마귀 한 마리가 그들 머리 위로 울며 날아갔다. 이 부분이 뭔가를 또 암시하고 있죠. 이제 두 사람 그야말로 합일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서 까마귀가 깍깍하고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장래가 어떻게 되나요? 뭔가를 암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푸른한 어떤 그런 걸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까마귀가 울며 날아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칠불은 아직 멀었지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개골로 들어간 최장수 영감은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개연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중에서 아주 여름을 내쉬는 갑네 하면서 옥화는 가끔 이런 말도 하였다. 그리고 끈기 있게 이야기책을 듣곤 하였다. 개연이 이제 이야기책을 읽어주거든요. 개연의 약간 구성진 전라도 지방 토음이 날이 갈수록 더 맑고 처량한 노랫조를 띄워왔다. 이렇게 하면서 옥화와 개연은 깊은 서로 공감할 그런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옥화와 개연의 사이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옥화가 개연의 왼쪽 귓바퀴 위에 있는 조그만 사마귀 한 개를 발견한 것쯤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머리를 빗어 따아주고 있던 옥화는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찬빛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리요? 개연이 놀라 물었으나 옥화는 그녀의 두 눈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따름 말이 없었다. 어머니 왜 그러시오? 개연이 또 한 번 물었을 때 옥화는 겨우 정신이 돌아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다시 빗질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개연은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옥화에게 다시 더 케어 물을 도리도 없었다. 이튿날 옥화는 아기 양에 곧 볼 일이 좀 있어 다녀오겠노라면서 아침 일찍이 머리를 빗고 떠났다. 성기는 큰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소나기가 왔다. 개연이가 밖에서 빨래를 걷어안고 들어오면서 어쩔거나 어머니 비 만나시겠는디 하였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바깥에 신선한 비바람을 묻혀다 성기의 자는 낯을 스쳐주었다. 성기는 눈을 뜨는 걸로 손을 뻗쳐 그녀의 치맛자락을 거머 잡았다. 그녀는 빨래를 아는 채 고개를 휙 돌려서 성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볼의 바야흐로 조그만 보조개가 페이려 할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머니 옷 다 젖겠는디? 또 한 번 이렇게 말하며 개연은 마루로 나가 성기는 어느덧 또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성기가 다시 잠이 깨었을 때는 손님들이 마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 개연은 그들의 치닥거리를 해주고 있는 모양으로 부엌에서 명태랑 풋고추밖엔 안주가 없는디
하고 소리가 났다. 나중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성기는 그녀더러 어머니 없을 땐 손님 받지 말라고 약간 볼멘 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해 넘김 이 술은 씌어질 것인디 그냥 두면 어머니 오셔서 화내시지 않을 것이요? 계연은 성기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했다. 조금 뒤 그녀는 다시 웃는 낯으로 성기 곁에 다가서며 오빠 날 면경 하나만 사주시오. 동그란 놈이 꼭 한 개만 있었음 쓰건디 하였다. 이튿날이 마침 장날이라 성기는 점심을 가지고 온 그녀에게 미리 사두었던 조그만 명경 하나와 찰떡을 꺼내 주었다. 아이고머니, 명경과 찰떡을 보자 계연은 놀란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그 꽃 같은 두 눈에 웃음을 담뿍 담은 채 몇 번이나 명경을 들여다보곤 하더니 그것을 품속에 넣고는 성기가 점심을 먹고 있는 곁에 돌아앉아 어느덧 짝짝 소리까지 내며 찰떡을 먹고 있었다. 성기는 남이 보지 않게 전 사람 앞에 그림자가 얼씬할 때마다 자기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것을 가리워 주었다. 나는 떡뿐 아니라 참외고 복숭아고 여시고 육아고 일제 군것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녀의 성미인 듯하였다. 집 앞으로 혹 참외장수나 엿장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개어는 골물을 깁거나 바늘 결의를 붙이다 말고 튀어 일어나 그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멀거니 바라보며 섰곤 하였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마침내 소설의 위기 부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옥화가 계연을 우연히 머리를 빗어주다가 옥화는 갑자기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쥐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겨우 한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옥화는 거의 정신을 혼쭐을 놓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옥화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유는 옥화는 생각에 아이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다가 까만 사마귀가 왼쪽 깃바퀴네요. 왼쪽 깃바퀴 쪽에 까만 사마귀가 한 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왼쪽 귀 쪽에 사마귀가 있는 그런 사마귀를 이 아이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36년 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최장수가 옥화 쪽에서는 아버지죠. 아버지일 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계연이 그 최장수의 딸인 계연이 똑같은 지점에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만 사마귀는 절대 유전된 거는 아닙니다. 유전된 거는 아닌데 안 그래도 36년 전에 여기 와서 한번 놀고 갔다는 거 얘기다. 그 다음에 옥화가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옥화는 확실히 얘는 내 동생이다. 결국 동생 되는 거죠. 내 동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 놀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사이에 당연히 성기와 계연의 사이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연이 명경, 내가 동그란 놈으로 해서 명경을 하나 갖고 싶다 해서 성기가 사주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는 매우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주막에 논팡이 하나와 더불어 참외를 함께 먹고 있었다. 성기를 보자 좀 무안스러운 듯이 얼굴을 약간 붉히며 곧 일어나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 오빠! 그러나 성기는 그러한 그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방으로만 들어가 버렸다. 계연은 먹던 참외도 마룻끝에 놓은 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성기의 뒤를 따라왔다. 오빠, 왜? 응, 왜 그리요? 그러나 성기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녀가 두 팔을 성기의 어깨 위에 얹어 그의 목을 껴안으려 했을 때 성기는 맹렬히 몸을 뒤틀어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는 돌연히 미친 것처럼 뛰어들어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처음 그녀는 오빠! 오빠! 하고 찡그린 얼굴로 성기를 쳐다보며 두 손을 내어 밀어 그의 매질을 막으려 하였으나 두 차례, 세 차례 철썩철썩하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에 와 닿자 방구석에 가 얼굴을 쿡 쳐박은 채 얼마든지 그의 매질에 몸을 맡기듯이 하고 있었다.
이튿날 장에 전심을 가지고 온 개연은 그 작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으나 그의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엔 어저께의 일에 깊은 저기도 원한도 품어있지 않는 듯하였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승기는 그녀의 뒤를 쫓아나갔다. 하늘엔 별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으나 나무 그늘은 강가를 치랴같이 뒤덮어 있었다. 오빠, 개연은 승기가 바로 그녀의 곁에까지 왔을 때 일어나 승기의 턱 앞으로 바싹 다가들었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다. 오빠, 요즘은 어쩌자고 만날 절에만 놓이는 것이요? 그 몹시도 굴곡이 강렬한 전라도 지방 토음이 이렇게 속삭이었다. 그즈음 승기는 장을 보러 오는 날 이외에는 절에서 일체 내려오지를 않았다. 옥화가 악양 명도에게 갔다 소나기에 젖어 돌아온 뒤부터는 어쩐지 그와 그녀의 사이를 전과 달리 경계하는 듯한 눈치라. 본래 심장이 약하고 남의 미움받기를 유달리 싫어하는 그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도 있고 하여 기어코 절에서 배겨 내려 했던 것이었다. 이날 밤만 해도 개연의 물음에 승기가 뭐라고 대답도 채 하기 전에 개연아, 개연아 하는 옥화의 목소리가 또 어느덧 들려오고 있었다. 승기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 어머니도 어쩌면 저다지 야속할까. 승기는 갑자기 목이 뿌듯해졌다. 한 번은 승기가 절에서 내려오니까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녀 말이 마루에 걸터 앉아서 주막에 논팽이와 더불어 참외를 먹고 있었다. 예, 이제 이렇게 절에서 내려왔는데 주막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되니까 우선 개연이 먼저 좀 무한한 눈으로 또 반가운 표정으로 오빠 하면서 부릅니다. 부르는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벌써 마음이 비틀렸다는 거겠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걸로 봐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갑니다. 개는 막 먹던 참외를 마루 끝에 놓은 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승기를 따라갑니다. 오빠 왜 그래? 응, 왜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묻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두 차례 철썩철썩하고 때리자 그 방구석에 얼굴을 처박은 채 얼마든지 매질에 몸을 맡기듯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어떤 심리를 읽을 수 있는가 하면요. 승기는 평소에 어머니가 주막에서 다른 남자들께 술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종의 자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내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이제 들어오니까 다른 주막의 논팽이들하고 이제 참외를 깎아 먹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쑥 그게 튀어 올랐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따라와서 "오빠 왜 그래? 왜 그래?" 인제 그러면서 오빠 방에 들어오니까 그때 마구 때리게 된 게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있던 상처로 인해서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해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시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연구하면 대부분 이 신분이 이렇게 낮고 이러는 쪽 직업에 있는 아이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갖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늘 무당집 아이라든지 보면 그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면사무소 옆에 술집에 있는 엄마가 술집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인제 주막이겠죠. 걔는 보면 항상 기가 죽어 있어요. 그 얼굴도 참 예쁘고 예쁘장하고 말도 예쁘게 말하고 그러는데 엄마 닮으니까 얼굴은 당연히 예쁘겠죠. 그런데 항상 기가 죽었는데 '왜 저럴까?' 생각해 봤더니만 결국은 엄마가 떳떳한 직업이 아니다는 걸 아이께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된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다음 날입니다. 개연이 그 작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으나 그의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은 어저께 일에 깊은 저기도 원함도 품어 있지 않는 듯하였다. 여기서 개연이 갖고 있는 천성적으로 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예. 안 그러면 삐추마해 가지고 대충 색 갖다 주고 말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분명히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 자란 개연이고 그런 개연으로서는 만만찮은 자기 상처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혼자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성기는 그녀의 뒤를 쫓아나갔다. 하늘엔 별빛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으나 나무 그늘은 강가를 칠야같이 덮고 있었다. 오빠, 개인은 성기가 바로 그녀의 곁에 왔을 때 일어나 성기의 턱 앞으로 바싹 다가들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다. 오빠는 요즘 왜 맨날 절에만 있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 몹시도 굴곡이 강한 전라도 지방 토음이 이렇게 속삭였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새 성기가 좀 뭐랄까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개연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옥화가 명도에게 갔다가 소나기에 젖어 돌아온 뒤부터 어쩐지 그와 그녀의 사이를 전과 달리 경계한다는 눈치라. 명과하면은 옥화가 어떻게 됐나요? 개연의 왼쪽 사마귀를 보고 난 뒤에부터 옥화가 얘가 확실히 내 동생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옥화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본래 심장이 약하고 남 미움받기를 유달리 싫어하는 그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도 있고 하여 기어코 절에서 벽에 내려 했던 것이다. 이제 집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했던 그 해석이 공연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도 있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기어코 절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날 밤만 해도 개연의 물음에 성기가 무엇라고 대답도 채 하기 전에 개연하는 옥화의 목소리가 또 또렷이 들려오고 있었다. 성기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머니도 어쩌면 저다지 야속할. 성기는 갑자기 목이 뿌듯해졌다.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위기에서 클라이막스로 이제 치닫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이제 위기입니다라고 위기가 나왔죠. 위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절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반딧불이 지나갔다. 개어는 돌 위에 걸터 앉아 손으로 여기풀을 움켜 잡으며 혼잣말같이 또 무어라 속삭이는 것이었으나 냇물 소리에 가리어 잘 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성기가 방 안으로 부엌으로 누구를 찾으려는 듯 기웃기웃하다가 좀 실망한 듯한 낯으로 그냥 절로 올라가고 말았을 때 그녀는 역시 이 엿기풀 있는 냇물가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던 것이다. 사흘 뒤에 성기가 다시 절에서 내려오니까 최장수 영감은 마루 위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고 개연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아 빗고 새옷이래야 전날의 그 항나적삼을 다시 빨아다린 것을 갈아입고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곁에 두고 슬픔에 잠겨있던 개연은 성기를 보자 그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에 갑자기 기쁨을 띠며 허리를 일으켰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노기를 띤 듯한 도톰한 입술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절박하고 불행한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막걸리 사발을 들어 영감에게 권하고 있던 옥화는 성기를 보자 개연이가 시방 떠난단다. 대본에 이렇게 말했다. 옥화의 말을 들으면 영감은 그날 성기가 절로 올라가던 날 저녁 때에 돌아왔더라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이니까 즉 어저께 영감은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것을 하루 더 쉬어가라고 만류를 해서 그래 오늘 아침엔 일찍이 떠난다고 이렇게 막 행장을 차려서 나서는 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모두 나중 다시 들어서 알게 된 것이었고 처음은 그저 쇠뭉치로 도련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골치가 띵하며 전신의 피가 어느 한 곳으로 쫙 모이는 듯한 양쪽 귀가 머리 위로 쫑긋이 당기어 올라가는 듯한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언저리에 퍼런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듯한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마로움이 한데 뭉치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의 그의 전신을 어디로 휩쓸어 가는 듯만 하였다. 그는 지금껏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어 떨어질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것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려는 이 순간에 와서야 갑자기 심지에 불을 켜듯 확 타오를 마련이는가 하는 것이 자꾸만 꿈만 같았다. 자칫하면 체면도 염치도 다 놓고 엉엉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이 목이 징징 우는 것을 그러는 중에서도 이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식에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루끝에 궁둥이를 찢듯 털썩 앉아버렸다. 아들이 참 잘생겼어. 영감은 분명히 성기를 두고 하는 말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기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슨 적의나 품은 듯이 앉아 있었다. 뭔가 이제 지나가는 반딧불이 지나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개는 돌 위에 걸터앉아 손으로 여기풀을 움켜잡으며 혼잣말같이 또 무어라 속삭이는 것이었으나 냇물 소리에 가려 잘 들리지 않는다. 이미 지나갔다라는 게 뭔가를 또 암시하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이 성기가 방 안으로 부엌 끌어 누구를 찾았는 듯 기웃기웃하다가 좀 실망한 듯한 낯으로 그냥 절로 올라가고 말았다. 성기도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죠, 한마디로. 예,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고 점점 더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절로 올라가 버리고 말지요. 사흘 뒤에 성기가 다시 절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완전히 절정에 이릅니다. 최장수 영감은 마루에 걸터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고 개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고 그 보따리라든지 이제 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둘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영원히 헤어지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보따리 하나를 곁에 두고 슬프며 잠겨있던 개연은 성기를 보자 그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에 갑자기 기쁨을 띠며 허리를 일으켰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 노기를 띈 듯한 도톰한 입술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절박하고 불행한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이 같은 분위기로 되는 데서 좀 애석함이 있죠. 막걸리 사발을 들어 영관에게 거원하고 있던 옥화는 성기를 보자 개인이가 시방 떠난단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대본에 이렇게 말하니까 옥화의 말을 들은 영감은 그날 성기가 절로 올라가던 날 저녁 때에 돌아왔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3일 후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 절로 올라가는 그날 밤에 왔는데 좀 쉬었다가 가라. 그래서 이틀 어저께 영감은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것을 하루 더 쉬어라고 만류해서 뒀더니 이제 네가 내려왔구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상 모두 나중에 다시 들어서 안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제 몰랐죠. 나중에 들어서 안 것이고 처음은 그저 쇠뭉치로 도련이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골치가 띵하며 전신의 피가 어느 한 곳으로 쫙 모이는 듯한 양쪽 귀가 머리 위로 쫑긋이 당기어 올리는 듯한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눈 언저리에 푸른 불빛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듯한 어지럼과 노여움과 조마움이 한테 뭉치어 발끝에서 머리까지 그의 전신을 어디로 휩쓸어 가는 듯만 하였다. 어떻습니까? 한 듯 하면 표현했는가 보세요. 바로 이것이 그 작가의 능력입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서 이 절정에 와서 이런 거 뭐랄까 비극이라 할까요? 이 같은 처연한 슬픔 앞에서 이렇게 쭉 서나가는 걸 한번 보신 이 능력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헤어지려는 순간에 왔어야 갑자기 심지에 불을 켜듯 확 타오르던가 하는 것이 자꾸만 꿈만 같아. 자칫하면 체면도 염치도 다 놓고 엉엉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이 목이 징징 우는 것을 그러던 중에도 이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식에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루끝에 궁둥이를 찍듯이 털썩 앉아버렸다. 역시 이제 사내 다음 면 있죠. 어머니가 또 그렇게 있고 하니까 털썩 그렇게 궁둥이를 앉으니까 그 최장수가 아들이 참 잘생겼어. 영감은 분명히 성기를 두고 하는 말의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기는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슨 적이나 품은 듯이 앉아 오히려 이제 행동은 마음은 막 그런 마음인데 행동은 전혀 요동되지 않는 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옥화는 그동안 또 성기에게 역시 그 최장수 영감의 이야기를 전해 들려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들이 된다는 낯선 젊은이 하나를 만났다. 그는 영감의 고향인 여수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는 실업가로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이야기 끝에 우연히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영감에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자고 했다. 영감은 문득 고향 생각도 날 겸 그 청년의 도움으로 어떻게 형편이 좀 팰 것 같이도 생각되어 그를 따라 여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 옥화가 무엇라고 한참 하는 이야기는 대개 이러한 의미인 듯하였으나 조말없고 어지럽고 노여움으로 이미 두 귀가 멍멍하여진 그에게는 다만 벌레처럼 무엇이 왕왕거릴 뿐 아무것도 분명히 들리지 않았다. 막걸리 맛이 얼마나 좋은지 배가 부르단께 그동안 마지막 술잔을 들이켜고 난 영감은 부채와 지팡이를 집어들며 이렇게 말했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을 누가 알간디? 인연 있음 또 벌토이지.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끼며 말했다. 아가 잘 가거라. 옥화는 개연의 조그만 보따리에다 돈이 든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주며 하직을 하였다. 개연은 애걸하듯 호소하는 듯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또 오너라. 옥화는 개연의 머리를 쓸어주며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개연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으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옥화가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둥구스름한 어깨를 쓸어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도 이젠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럼 편히 계시오. 영감은 옥화에게 하직을 하였다. 할아버지 거기 가보시고 살기 여의치 않거든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다. 옥화는 또 한 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개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했다. 성기는 개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개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뜩어뜩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개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개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 똑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도 다 지나 청명의 무렵에 비가 질금거릴 쯤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 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구름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기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 왼쪽 귓바퀴 위에 같은 점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 알았나. 하도 아슬했어.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주를 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옥화는 성기에게 이 최장수 영감네는 이제 지리산을 떠나가지고 영감은 여수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서면서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을 누가 알건디 인연심은 또 볼 터지요.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끼며 말했다. 미투리라는 거는 쌈으로 삼은 집신처럼 된 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미투리입니다. 그렇게 미투리를 끼면서 아가 잘 가라. 옥화가 이제 그렇게 아가라고 이제 부르죠. 개연에게 아가 잘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연은 액을 하듯 호소하듯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또 오느라 옥화는 개연의 머리를 쓸어주면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개연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고 내어 울기 시작했다. 참 그러죠. 그래서 그만 울어.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가보시고 살기 여의치 않거든 여기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그렇게 옥화가 또 그렇게 다정한 얘기를 해줍니다. 개인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했다. 성기는 개인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개인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득어득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난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성같이 개인의 얼굴만 빤히 바라봤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 개인의 그 시뻘건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도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이 부분이 더 가슴 아프죠. 개인은 그래도 성기의 얼굴에서 뭔가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다. 개인의 시뻘건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헤어지게 됩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도 다 지나 이렇게 헤어지고 난 뒤에 성기는 이제 알아눕게 됩니다. 알아눕게 되고 난 뒤에 이런 그 운명이라지만은 너무 가혹한 운명을 이제는 되어지면서 알아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눕게 되면서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돌아온 옥화는 성기가 미움 그릇을 비우는 거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하고 장가들어 살래?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고 있을 때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파서 누웠으니까 제가 다시 살아나기 힘들겠다 이러는데 그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서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임에 틀림없다는 것과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 동생이 이미 분명하다는 것을 엄마가 아들께 이제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있었죠.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이제 개연의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눈을 이제 어머니의 눈을 어떻게 봤다고요? 형형한 광채를 띠고 뭔가 이제 성기가 결정을 해서 운명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결정한 부분이 이제 결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일견이 있는 뒤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애미 야속하구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지까지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승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승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대로 해라. 승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누워 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승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승기는 옥하들어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 하였다. 옥하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승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뽁뽁이는 또다시 산 울림처럼 건드려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 삼거리 위에서 승기는 그 어머니와 하식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이적 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승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들방에서 느직하게 엉덩이 들매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랑엿이 반 넘어 들어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박물이 좀 들어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무통이 고갯길은 부붙는 햇빛 속에 지금도 하동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승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어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하여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자, 엄마가 그 성기께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 인륜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성기의 할아버지가 이 최장수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장수인 거를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 테냐? 너 좋을 대로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 성기는 아무 말도 없이 도로 옆으로 누웠다. 성기가 좋아하는 화개골 나물들이 이제 자꾸만 내려오는 어느 여름날의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를 막걸리에 한 사발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엿판 하나 맞춰줘 하였다.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맞은 듯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다. 영감은 엿판을 맞춰달라는 것은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방황길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죠. 책전을 그대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 아이가 엿판을 달라는 거죠. 엿판을 맞춰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엿판을 해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맞춘 새하얀 나무 엿판을 걸방해서 느직하게 엉덩이쯤에 걸었다. 윗목판은 새하얀 엿가락이 반이 넘들고 아래쪽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이제 책 몇 권을 갖다 넣은 거죠. 간단한 박물이 조금 들어 있었다. 박물이라는 건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바느질 기구, 또 폐물 같은 조그마한 물건들 그런 걸 박물이라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넣고 그렇게 해서 나그네 길로 또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성기는 한참 뒤 몸을 이제 성기가 떠납니다.
산모퉁이 고갯길을 퍼붓는 햇빛 속에 그러니까 지금 또 하동 장터위를 굽이 돌아 구례 쪽을 향하였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그 다음 부분 잘 보세요.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는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살아갈 즈음에 어머니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죠. 육자배기 가락이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가고 있는 것이었다 하면서 소설은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기가 선택한 길은 뭡니까? 운명을 따라가지고 순응하는 하동길로 떠나게 되는 거죠. 만일 구례길로 간다면은 운명을 거역해서 사랑을 이어가는 쪽으로 될 테고, 만일 화개장터에 그대로 놔놓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엄마하고 그대로 여기 있을래 하면은 역마살을 타고난 자기 운명을 또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길로 갔다 했나요? 하동길로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운명에 순항하는 유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유랑하는 삶을 떠나는 장면이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대며 가고 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힘차게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느낌들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운명이 제일 힘쓸 때다 하면서 배따라기 노래를 부르면서 전국을 떠돌고 있는 그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에 정말 운명이 있는가? 팔자라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콕 집어갖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품 속의 할머니, 옥화, 승기 이들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외로운 삶을 사는데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운명은 자기가 타고난 그 DNA의 좋은 점을 잘 찾아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성기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떠나듯이, 우리도 신세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DNA의 좋은 점만 잘 찾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독서 활동처럼 독서를 하면서 자기 성장을 꾀하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운명을 개척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운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외모와 또 능력과 또 환경과 이 모든 것을 결정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이 들며, 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